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배지가 아니라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가 있는 배지를 더 많이 착용을 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는 뭐 어떤 존재일지, 할아버지, 아버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지금 북한 정권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슨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별로 한 것도 없이 지금 감히 북한의 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엘리트임에도 탈북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뭐 엄청난 엘리트인 건 잘 모르겠고요. 탈북한 계기는 정치적인 동기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탈북 스토리라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짧게 전달해 드릴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는 2010년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실 그런 기회는 북한 대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과 같은, 누구에게나 차려지지 않는 그런 기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중국으로 나갔었는데, 중국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북한에서 한 18년 정도 있으면서 보고 배웠던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나 제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교육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김씨 일가는 정말 그 김정일이죠. 프랑스산 콘약을 좋아해서 그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그 프랑스산 콘약을 들여다 마시고, 또 아버지 김일성의 시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약 8억 불에 달하는 돈을 쓸 때, 사실 그 동시간대 수십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더 이상 과거처럼은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정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가 그것이 다 발각이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2년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일단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느끼는 것들이 과연 진실인가,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좀 사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교차 검증도 많이 하면서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인지, 아니면 한국 언론이나 혹은 서방 세계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비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과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북한 정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좀 깨지기 시작했었고, 특히나 저도 나름 토론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토론하면 어디서 진다는 소리,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북한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딱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걸 느껴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 정권이 했던 거짓말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은 최고 엘리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각들은 다 갖고 있었고,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펀더멘탈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충성을 했던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집단이고, 근데 북한은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이유는 오직 그 몇 사람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완전히 그냥 짓뭉개 놓는, 그리고 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답답했고요. 그래서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제 같이 마음이 맞는 유학 나온 친구들과 뭐 독서회 같은 거 만들고 서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들에 대해 공유를 좀 하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공유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뭐 저희가 주로 읽었던 책들이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 책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자유론이라든가 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생소한 책일 텐데 장자크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 이런 책들을 저희가 서점에서 구해다 읽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뭐 한국 신문사에도 뭐 기고문도 보내고 뭐 등등의 활동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북한 보위 당국에 뭐 덜미를 잡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김정일 사망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축하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의 어떤 시민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저희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살기 위해서 더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과 유학생에 대한 통제는 없었나요? 지금도 사실 좀 없는 편이긴 하고요. 최근에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유학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국비 유학생과 자비 유학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은 말 그대로 국가가 모든 그 비용을 부담해주는 그런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리 책임이 국가한테 있는 편이고요. 굉장히 관리라든가 혹은 감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치밀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국비 유학생들은 기숙사도 한 개 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숙식을 하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숙식 같은 거 그 식사도 기숙사 안에서 보통 해결하는 편이고 근데 중국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에 취사 도구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버너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그렇게 좀 열악한 상황이 있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자비 유학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학 비용을 부담하는 학생들이었고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혹은 외교관이라든가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학 조건이 성립이 돼서 파견을 나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자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통제하는 그 보위부 요원보다 저희 아버지나 뭐 주변 사람들의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유학생을 국내 소환과 사상교육을 재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타깝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어떤 유학생들의 실태라든가 혹은 북한 MZ세대 특히 장마당 세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방송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 김정은도 그런 특히나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장마당 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통제나 사상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표면적인 이유는 보통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북한에 들어가서 사상 재교육이라는 걸 받거든요. 저도 받았었고. 근데 코로나 때 3년 가까이, 4년 가까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공백기 동안에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또 안에서의 그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서 지금 김정은은 가장 불안할 겁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북한과 이탈해 있을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소환돼서 불려 들어간 유학생들 중에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는 다시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할 거고요.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학생 사회에 경종 같은 거를 울리려는 심산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본보기에 잘못 걸리게 되면 큰 고초를 치를 수도 있고요.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좀 다른 분석가 분들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요. 저는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이 결국은 대남 도발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환율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환율을 통제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그 북한의 환율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 그 관료가 결국은 숙청됐고 바뀌었거든요. 북한이 환율을 잡겠다고 공언한 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절대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거의 뭐 몇백 퍼센트 이렇게 막 치솟다. 지금 거의 뭐 북한 환율이 예전에는 한 8,000원대였는데 1달러당 지금은 뭐 13,000원, 14,000원대까지 뭐 어떤 데서 16,000원까지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까지 뛴 거잖아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경제난, 그리고 북한이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 북한이 한 재작년부터 북한의 모든 농수산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 양곡관리법이 채택된 이후에는 개개인 간의 그 사인 간의 농산물을 이제 서로 뭐 팔거나 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가중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던 뉴스가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수준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런 지금 내부적인 불만, 그러니까 그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이 연이어 실패를 하면서 여기에 실망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장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손쉽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외부의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가 결국은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 그러니까 북한 인권 NGO들이 그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 NGO가 북한에 풍선을 보낸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 한 2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려면 20년 동안 북한은 꾸준히 우물풍선을 보냈어야죠.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이상한 타이밍에 반발을 하면서 저렇게 우물풍선을 보낸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하게 꺼야 되는 내부적인 불만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최근에 북한에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식들이 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왜 급등하게 된 건가요? 북한 당국이 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은 사실 이게 한두 번의 노력이 아닙니다.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해가지고, 당시 그 화폐 개혁을 했던 이유도 굉장히 그 암시장에서 북한은 어떤 공식 어떤 기관에서 환율을 통제하거나 외환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 간에 거래되는 어떤 외화가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그 통제 시스템 안에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 화폐 개혁이라는 굉장히 무리수를 들면서 그걸 다 통제 체제 안에 끌어올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화폐 개혁이 망했고, 화폐 개혁 이전보다 그 중산층이라고 부르죠. 장마당을 통해서 부를 쌓아 올렸던 그 중산층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북한 당국의 어떤 그 화폐 정책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외화를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김정은은 그들의 손에 있는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환율에 손을 대고 있는 건데, 그게 결국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여전히 북한의 경제 당국이 북한의 돈 많은 돈주들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돈주들을 정책적으로 그들을 억누르든 뭐 회유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돈주머니를 풀어서 이게 어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화를 국고로 이제 환수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놓는 정책에 비해서 그 돈 많은 돈주들은 그 정책을 믿지 않게 되고, 본인들끼리 더 거래를 하게 되고, 본인들만의 어떤 신뢰성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계속 여기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은 뭐 한 8,000원대로 설정을 해놨던 것이 시장을 이기지 못해서 시장이 흐른 대로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북한 사람이 배급받고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돈주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혹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는, 북한의 권력계층은 어떤 당, 조선노동당, 그 군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돈주고, 이 사람들은 1990년대 말부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왜 시점을 1990년대 말로 특정을 지을 수 있냐면,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긴 그 경제난을 겪고 나서, 이 경제난은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들은 또 굶어 죽는 그 굉장히 기아의 영향을 받았다면, 기존에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금 만능주의 뭐 이런 생각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국가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깨달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중국으로 나가서 살 길을 찾자였어요. 이게 뭐 중산층이든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돈이 있는 것에 가서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중국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북한 뭐 레스토랑 이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유튜버 분들이. 그 시작이 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중국에 나가서 북한식 레스토랑의 모델을 팔기 시작했죠. 뭐 종업원들이 노래도 부르고 뭐 한복 입고 다니고 되게 예쁜 사람들을 평양에서 뽑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게 1990년대 말이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뭐 이게 단지 그게 뭐 굳이 호텔 뭐 레스토랑만 아니더라도 호텔이라든가 뭐 김치 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피복 공장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어떤 합용 합작을 통해서 이제 부를 쌓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당간부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성 권력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레거시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레거시 권력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돈을 쌓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상인 계층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그 돈만 번 게 아니라 돈과 함께 따라오는 권력도 쟁취를 할 수 있었고 보통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를 받는 과정마다 뇌물을 주면서 하나의 어떤 그 카르텔 같은 걸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나중에 뭐 더 다른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카르텔을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장성택과 그 주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한번 숙청이 되고 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게 지금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잡으면 한 20년 넘게 흐른 거잖아요.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그 30년 동안 돈을 쌓은 사람들이 북한의 하나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흔히 돈주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북한은 한국이 대남 확성기를 틀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9.19 군사 합의도 이제 전면 백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굉장히 자충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은 사실 그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택한 것이 그런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런 도발이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9.19 군사 합의 같은 것을 북한이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뜻하지 않는 수확을 거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대남 확성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대남 확성기가 지금까지 항상 유효한 어떤 심리전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걸 튼 게 좀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가 틀므로 인해서 김여정이 바로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그런 담화를 해오고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워워 이러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군사분계선일 때 그 DMZ 비무장지대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 군의 약 60에서 70%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북한군이 한 120만 명이라고 치면은 60%면은 벌써 한 7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연령대가 20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북한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국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많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한 60%가 지금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북 확성기를 튼다. 이게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면은 맑은 날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또 밤에는 소리가 멀리 퍼지잖아요. 한 40km까지 퍼진다고 해요. 그러면 북한은 이 어떤 굉장히 크게 들리는 뭐 레드벨벳이라든가 뭐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노래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 군인들은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케이팝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물풍선을 두고 김정은의 자충수란 평가가 있는데 이 결단을 김여정이 한 건가요? 김여정 혼자서 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북한 지휘부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겠죠. 하지만 그 총대를 명게 김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남을 상대로 어떤 담화를 내거나 메시지를 낼 때 김여정을 총대로 내세우는 것은 어떤 김여정의 그런 강경한 이미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최근 김주혜의 미디어 노출이 뜸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북한 내부의 사정은 북한이 가장 잘 알겠지만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노출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밖에 안 됐잖아요. 성장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겠죠. 우리가 10대 어린이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냥 잘 먹고 잘 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특히나 김정은은 김주애를 너무나 성급하게 본인의 후계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노출이 됐고, 김주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서방 언론들, 특히나 한국 언론들이 너무나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김주애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김정은에게도 부담이 될 겁니다. 즉 자신의 후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을 받게 된다면, 만약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아직 교육을 덜 받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실수에 대해서 북한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또 교육 주간인 것 같고요. 또 성장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노출과 또 숨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절대 보지 않고요. 김정은이 어린 김주혜를 띄우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가 되냐 마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왜 저렇게 어린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할까에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물론 그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그 김정은만의 그 본인의 트라우마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고 봐요. 우리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고 또 북한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면, 2008년에 갑자기 김정일이, 건강하던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한 2달 가까이 공백 상태, 그 권력 공백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때 뭐 프랑스의 심장 의사가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나름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뇌졸중이 오고 나서 한 2달 동안 정신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졌던 김정일이 깨어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신의 건강이 이제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건 후계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 후계자를 키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후계자의 능력을 양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대중에게 후계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대중과 후계자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줄여주는 것도 그 김정일이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무스하게 권력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튀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북한의 지도자 임매 이래버리면 사실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김정일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첫째 아들 김정남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다가, 김정남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그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겠다고 막 그렇게 난동을 피우면서 결국은 언론에 노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김씨 일가의 그 면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숨겨왔던 면이.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나리타 공항에서 저는 그 김정남이 추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모든 언론이 다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남인데 디즈니랜드 놀러 가려다 걸렸다라는 식의 보도가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남 후계자를 접었어요. 그게 2001년 정도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때 정말 20대 초반에 너무나 약관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0대 초반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보통 술 마시고 노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지도자 자리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런 시간도 이제는 더 없는 거죠.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김정은을 후계자로 등록을 시켰는데, 그게 2009년이에요. 그때부터 김정은이 후계자다라는 소문이 북한 내부 돌기 시작하면서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2010년에 공개가 됐죠, 대중에게. 근데 결국 2011년엔 바로 공개가 되고 1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후계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조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김정은은 초반부터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다. 너무 어리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어린 혹은 경험이 없는 김정은보다 경험 많은 장성택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라는 주변의 시선, 또 주변 권력의 어떤 눈치 혹은 무시, 그때 군부는 또 김정은을 무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달리다 보니까 김정은은 느낀 게 그거였겠죠. 자신의 후계자는 좀 이른 시간에 공개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시켜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가 나중에 리더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런 잡음, 자기가 겪어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강하게 자리 잡았을 테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10대밖에 안 된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의 그 행동에는 본인의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분석이 조금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오빠가 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최근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없다예요. 사실 없을 수도 있다가 최근 통일부에서 나온 공식 입장, 공식이라기보다는 추정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데니스 로드먼이 2012년에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먼에게 자신의 첫째 딸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근데 뭐 우리가 아들이 있고 딸이면 첫째 딸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주애가 첫째라고 데니스 로드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들이 있으나 현재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아들을 다시 김주애가 받았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혼란일 거라고 봐요. 이미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동신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노동신문에 김정은과 김주애의 이름이 나란히 실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또 김주애는 지금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아들이 갑자기 갑툭튀하면 걔는 또 그때부터 다시 더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처음부터 내세울 거였으면 지금부터 아들을 데리고 수행을 하면서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어떤 과정을 만들어 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그것들이 모두 김주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들에게 넘어가고 김주애는 그냥 딸로 남는다? 이거는 저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에 탈북을 했던 어떤 그 뭐 어선 탈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은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정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탈북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대부분 코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김정은까지는 오케이 해줄 수 있었답니다. 어쨌든 20대고 어리지만 그래도 뭐 대학교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제 그게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김주애는 1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거의 조카뻘이고, 제 또래 북한 사람들 조카뻘인데, 그런 사람이 다시 북한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정말 왕정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업적이 있어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과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인민민주주의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그냥 조선시대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애과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뭐 그 둘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런 거죠. 현재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그 가부장제를 한국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아마 대서특필될 거예요. 일면의 도배가 될 수준인데, 어떻게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깨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여자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 그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뭐 선례 같은 것들, 즉 여자가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만들었던 그 글라스 셀링이 깨지게 되면은 너도나도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근본성을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더 근본이 있느냐, 아니면 김여정이 더 근본이 있느냐를 따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김주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10대가 뭘 하겠어요? 뭐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잘 자라는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김여정은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외교적인 그 퍼포먼스도 보여줬고, 어쨌든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여정은 자기 오빠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김정은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김여정이 훨씬 위에 있죠. 그리고 같이 그 최고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를, 자신의 어떤 자리를 김주애에게 넘겨주고 덜컥 죽어버린다면, 김주애에게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세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의심을 하고, 또 과연 잘 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옆에는 가장 강력한 적인 본인의 고모가 있는 것이고요. 둘의 갈등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고분고분하게 그래 우리 오빠 딸내미니까 당신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죠 라고 권력을 양보한다.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얘기가,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사실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통용되는 개념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의 그 엘리트들도 만약 김주애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만약 북한이라는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끔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본인들의 리더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필모그래피적으로 김여정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마 김여정에게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김주애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 몸이. 제가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인상도 주고 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김주애에게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김주애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김정남 수준의 디즈니랜드 가겠다고 깽판을 치는 수준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죽고 나서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넘겨주느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권력을 조금씩 넘겨주기 시작했거든요. 무려 1980년부터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14년 전부터 사실 김정일은 완벽한 2인자로서의 역할 혹은 1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김정일처럼 마지막까지 본인이 죽기 직전까지 권력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넘겨줄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후계자를 띄고 있는 이상 조금씩 권력의 추이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지만 후계자로서의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성공적인 석세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한 석세서로 남느냐,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넘어가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겠죠.
김정은 배지가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김정은 배지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행사도 있지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이 배지가 공식 등장했거든요. 그 10차 전원회의라는 건 뭐냐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그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모든 그 중앙급 간부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전원회의예요. 모든 인원이 다 참가한다는 회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북한의 역사에서 그 전원회의라는 것은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원회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왼쪽 가슴에 이제 그 김정은 배지가 등장을 했죠. 그게 아마 공식적인 처음일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 직전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이 들어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만 했어요. 김정은의 배지는 생산됐는지도 몰랐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배지가 아니라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간 배지를 더 많이 착용을 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건 절대로 혼돈할 수 없는, 혼란이 없는 내용이에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대는 같다. 그들을 잊어라. 이제는 나의 시대다. 그러니 나를 추앙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이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모였어요. 김정은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외모를 많이 따라했단 말이죠. 김일성처럼 살도 찌우고 김일성처럼 헤어스타일도 하고 뭐 지팡이도 김일성처럼 잡고 심지어 그 중절모까지도 김일성과 똑같은 그런 걸 쓰면서 아버지는 맨날 그 인민복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아버지 김정은은 양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거의 양복쟁이였단 말이죠. 김정은 여러분 보시면은 인민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양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그 외형과 말투와 뭐 걸음거지와 이런 거 다 따라하면서 김일성의 향수를 좀 자극해서 그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특히나 또 김정일이라는 존재는 김정은에게 중요했어요. 본인의 어떤 그 빈약했던 권력 기반의 정통성을 그나마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시간,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업적들을 지우면서 그들을 부정하면서 독자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올해 초반에 김정은이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한민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일을 거의 반대론자로 돌아섰잖아요. 통일은 이제 없다. 따로 살자 이러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뭐 한민족이라는 단어라든가 뭐 삼천이라는 단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한반도를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 심지어 본인들의 그 국가에서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그 북한의 국가의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삼천리라는 말이 전체 한반도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개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남남이 되고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이 삼천리라는 말, 그리고 뭐 남북 통일이라는 말, 뭐 이런 것들은 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인데 그걸 싹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에게는 뭐 어떤 존재일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지금 북한 정권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슨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별로 한 것도 없이 딱히 보여준 것도 없이 지금 감히 북한의 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왜 저렇게 이미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저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 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박힌 초상화를 내세우면서 독자 우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아예 그 두 사람의 역사를 지우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죠. 본인이 지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역사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뭐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김정은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추측하기에 김정은은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내지 자기 확신 같은 건데 뭐 나름대로 그 자기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전혀 하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여러 번이나 성사시켰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시켰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이끌어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적을 그리고 뭐 평양에 지금 건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일종의 평양 현대화 같은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현대화 작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뭐 착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은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독특한 게 아버지 김정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정은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 아버지 김정일의 가장 뭐랄까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편력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말할 것 없었고 이 두 사람 다 여성 편력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 편력의 피해자가 김정은의 어머니였어요. 고영이. 결국은 심장 수술을 받고 심장이 아파서 2004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할 때 결국 혼자 해외에서 죽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보러 안 왔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을 보면은 이건 제가 유일하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설주 말고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반대편에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업적을 소개해주는 그런 문구들을 다 지우면서 과거 선대에 대해서 우상화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하지 않았던 것까지 우상화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신뢰를 잃어버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선대와의 차별점을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의 김정은 조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 정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뭐 할아버지 때 제가 김일성 때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김정일과 김정은은 노련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예요. 김정일은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잔인한 독재자고 전혀 우리가 고평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굳이 이 둘을 비교한다면 고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말주변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분명히 김정일은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김정일은 은둔형의 정치를 했잖아요. 본인을 쉽게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김정일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장마당을 풀어줬고 적절한 통제와 그러니까 통제와 풀어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냉원 전략을 잘 썼어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쓰면서 북한 사회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후반에 유엔 제재가 정말 북한에 강하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북한 경제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던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됐고 김정일은 그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반발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즉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 정권에 대해 그렇게 막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걸 했단 말이죠. 남조선 드라마 뭐 북한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남한 드라마 뭐 K-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통제가 있었고 지금도 통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통제의 그 범위라든가 통제의 그 수위라는 것은 지금과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어요.
그때는 물론 잘못 걸리면 잡혀가고 뭐 교도소 가고 그랬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보기 용이었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저도 2번이나 잡힌 적이 있어요. 하지만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냥 한 3일 정도 구류장에 가서 그냥 뭐 얻어맞고 나오면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뇌물 좀 주고.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런 K-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산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했고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까지만 공포를 불어넣고 또 자유를 주고 약간 이런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어요. 김정은은 오직 통제 일변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게 저는 김정은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김정은도 초반에는 좀 풀어주는 전략을 취했는데 장마당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이 모두를 때려잡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2020년에 그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 나온 이후에 그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법이란 말이죠. 처벌의 수위가. 왜 그 다음은 조금 낮춰줘야 되는 게 사람들의 불만을 좀 눅자치는 그런 방법일 텐데 더 높은 게 나왔어요. 뭐 평양 문화업 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평양 문화업 보호법에 따르면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여보라고도 할 수 없고 뭐 다양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언어를 다 못 쓰게 했어요. 데이트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뭐 선글라스도 쓸 수 없고 뭐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하게 하고 뭐 그 웨딩 하는 장면을 녹화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남한에서 넘어온 문화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런 굉장히 몰상식한 그런 탄압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김정일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을 꽤 적절하게 터득을 한 사람인 것 같고 김정은은 여전히 대중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차이가 이 둘의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의 차이를 낳게 했다고 봅니다. 세습 독재에 대한 북한 MZ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불만이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우리가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일본에서 일본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중국 동북 삼성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대규모 집단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은 임금 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한 20년 전, 10년 전 같으면 당국이 오늘부터 너네 월급 없어 이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반발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북한 체제 하에서는. 하지만 MZ세대는 다르다 이거죠.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단연간 그 임금 체불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날짜가 되었는데 손에 쥔 돈이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니까 집단적으로 2,000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관리자 한 명을 결국은 때려 죽였고 그리고 몇 명을 이제 감금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큰 소요 사태가 번졌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장마당 세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참지 않는다. 본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조직적인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고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또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북한의 어떤 그 장마당 세대의 그 한 30대 중반의 물리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그 정당을 만들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북한이 내놓고 있는 뭐 청년사상 교양법이죠. 그것도 결국은 앞에 청년사상 교양법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이 지금 다 장마당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건 북한 내부에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뭔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쿠데타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손에 무기를 쥘 수 있다든가 평화적인 시위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건 이건 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북한 권력의 몇 퍼센트 정도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지. 단지 몇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위를 했던 방식으로의 그런 방식의 폭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나 쿠데타라는 것은 보통 군부가 그 주요 매개체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인데 북한의 군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하기보다는 혁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혁명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주도하고 그 혁명 사상을 퍼뜨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들고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위별로의 그 조직력을 가진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을 만들기가 북한 내부에서 하늘의 별 따기고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시일가와 한통속 아니냐라고 보는데 한통속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거지. 그것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김시일가가 뭐 자신들의 뭐 리더라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다면 그리고 북한 엘리트가 판단했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완전히 멸망할 것 같다. 혹은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북한이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시 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계층에서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고 버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북한에서의 버텀업 방식은 그 민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식인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하지만 탑다운 방식 즉 엘리트의 생각이 변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화가 돼서 김시일가를 몰아낸다라는 식의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북러 조약의 내용과 북한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이 협정은 뭐 동맹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 협정 자체에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협정인데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준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거의 동맹에 가깝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수단이라는 것에 결국은 군사적인 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 군수물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병력을 파병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지원이다라는 것이 지금 뭐 전반적인 시각이죠. 결국은 이것은 군사 동맹인 겁니다.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는 남한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미군이 즉각 지체 없이 개입한다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핵심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그걸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맺어버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한국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미국에게도 부담이고 서방 진영에게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탄약, 포탄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이 조약이 즉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상하기에 아마 한 달 뒤쯤이면 아마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이미 공병 부대를 파견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러시아어로 교육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그 120mm 북한의 포탄들은 이미 러시아로 가거나 북한의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뭐 그런 미사일들은 지금 러시아로 엄청나게 많이 건너가서 이미 우크라이나를 타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북한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협정이고 그 북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영향력이 결국은 유럽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게도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매우 골치 아픈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맺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는 지금 사실 저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을 할 때부터 이렇게 군사동맹까지 맺을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러시아가 어느 정도 북한을 이용해 먹다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상황이 좀 돌변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의 영향력, 그러니까 북한의 쓰임새가 첫 번째일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토 진영과 러시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또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느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력 사이에 평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한다는 건 이제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3차 냉전의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발맞춰서 러시아는 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세력 확장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어떤 축구팀에도 공격수가 있고 뭐 수비수가 있듯이 그걸 공격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 결국 북한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서 북한의 전략적인 어떤 이용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중국은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꼬붕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중국과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중국을 오히려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러시아한테 붙었단 말이죠. 약간 북한의 외교는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를 평가한다면 러시아 몰빵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새거든요. 그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국과의 멀어지기인데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작년에 그 북한의 열병식 때 엄청나게 크게 했던 열병식 때 러시아의 그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지금은 경질됐죠. 그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북한을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포탄을 얻어가기 위함이었거든요. 동시에 방문했던 사람이 중국에서도 대표단을 보내서 방문을 했는데 김정은이 그 중국 대표단 단장하고는 아주 짧게 만났고 그리고 그냥 뭐 악수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어요. 거의 병풍 취급이었는데 쇼이그는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군수 무기도 돌아보고 뭐 연애도 베풀고 이러면서 정말 극진히 대우를 해줬단 말이죠. 그때부터 북중 관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중국 대표단을 저렇게 대놓고 패싱할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상 그게 점점 고착화되면서 러시아에게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중국은 팔짱을 끼는 그런 북한의 외교 행태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문 목적이 북중 관계를 좀 되돌리고 싶다였어요. 중국도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껄끄럽기 때문에 야 북한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물어보기 위해서 북한을 갔는데 자오러시 앞에서 김정은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북중 관계가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대놓고 인정을 하면서 중국을 마치 혼내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오러지는 결국은 북한을 달래러 들어갔다가 북한에게 혼난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시진핑에게 보고가 됐고 시진핑은 매우 경노했죠. 경노하면서 야 북한과 관련된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려라라고 해가지고 뭐 2018년에 19년인가 날짜는 헷갈리는데 18년 19년쯤에 김정은이 시진핑을 방문하러 중국에 갔을 때 둘이 어떤 장소를 방문해가지고 둘이 풋프린트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 풋프린트에서 김정은의 그 발자국을 지워버렸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게 좀 유치한데 사실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진핑은 기분 나쁘다라는 걸 김정은에게 티를 내고 있고 하지만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에게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중국에 기대했던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들어오면 중국이 좀 알아서 잘 그걸 커트를 해주고 어느 정도 북한을 보호해주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좀 다른 게 러시아는 유엔이 뭐라 그러든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든 1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깡패 같은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을 대체하는 G2로서의 어떤 그 세력 전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체면이라는 게 있고 국제사회의 뭐 규범이라든가 룰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걸 아주 이만큼은 느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고 따르는 모양새는 취하는데 북한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비자가 끝나면 다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외화벌이가 또 끊기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북한은 노동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외화벌이의 그 주요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사정하는데 중국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근거로서 유엔 제재를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러시아에게로 가서 이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 줄 테니 우리 노동자들 좀 받아줄래? 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웰컴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고맙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게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게로 몰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또 김정은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산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어떤 곳도 없었어요. 저기 중동의 뭐 테러 단체들 정도 빼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라는 굉장히 거대한 손이 지금 북한제 120mm 포탄이라든가 북한판 뭐 단거리 미사일들을 정말 많이 사가고 있고, 북한의 공병부대도 파병을 하고, 근데 그 공병부대한테 또 월급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특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전쟁 때 전쟁 특수를 맞아서 엄청나게 많은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북한은 지금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아마 내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 10년쯤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총량이 러시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포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에 발발을 해가지고 벌써 지금 해수로만 3년 차인데 러시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병력이 고갈되고 있고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데 지금 전 유럽이 다 동원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거의 전쟁에서 밀릴 것 같으면 도와주고, 밀릴 것 같으면 도와주고 하면서 지금 이 싸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체 유럽과, 그러니까 서구 진영과 러시아의 싸움이 되어버린, 나토 대 러시아의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러시아가 슬슬 군수 체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걸 감당할 여력이 되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50mm, 155mm 포탄의 양은 수백만 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그 포탄의 한 4배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면서 포에 미친 사람들이라고도 취급을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포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포탄 잔고를 가지고 있고, 많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러시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돼요. 우리는 나토 진영과 무기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뭐 K2 탱크라든가 혹은 뭐 K9 자주포라든가 쓰는 포탄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져다 놔도 그 나라의 자주포에서 쓸 수 있는 구경이나 이런 호환이 다 되는 무기고, 북한에서 생산하는 뭐 포탄이나 탱크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 갖다 놔도 그날 즉시 뭐 별도의 숙련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호환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산 무기가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트럼프죠. 북한 입장에서는 100%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유일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뺄 거예요. 빼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그럼 트럼프도 보수주의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트럼프가 두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걸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같은 보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판단하기에 트럼프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동맹의 가치를 이해한 능력도 부족하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동북아 그 안보 균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의 남하를 막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괴롭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토에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나토가 아무리 총동원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나토라는 것들도 굉장히 나이브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나토는 굉장히 뭘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순식간에 밀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한다면 그것은 나토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패배이기도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어떤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 않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권위주의 국가들의 급부상,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라는 것.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세계 지도를 보거나 혹은 세계 질서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수준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한반도 문제만 고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왜 김정은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굉장히 자신의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둘인 또 친서도 몇 번 주고받는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다시 당선이 된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도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고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는 식의 평화협정도 맺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남은 선택지는 사실 자체 핵무장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회다. 이럴 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핵무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먼저 이 점은 확실하게 해두고 핵무장은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정말 많은 제재와 비난 이런 걸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한테 그 명분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떤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고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 우산이란 말이죠.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 1대1로 안보 균형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K2 전차든 K9 자주포든 아무리 현대적이고 삐까뻔쩍한 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가로가 돼서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안보에서. 그걸 메꿔주는 게 한미동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한미동맹의 그 근본을 흔들고 또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맺었던 그 워싱턴 합의가 있잖아요. 그 워싱턴 합의가 결국은 어떤 핵무장에 대한 핵무기의 어떤 그 포괄적인 운영에 대한 그 협의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격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그 핵 우산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빠르게 핵무기를 만드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유지가 됐었던 그 안보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당장 우리한테 당장 내일 우리 머리에 핵무기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자체 핵무장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슬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그리고 인터뷰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결국은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80대 노인 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봐요. 미국에 젊은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던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유일 체제였잖아요. 미국 패권 중심의 유일 체제 하에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 유일 패권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일 체제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던 모든 국가가 다시 안보 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특히나 가장 시급한 문제 대만도 그럴 거예요. 대만도 지금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 미국이 대만에서 잠깐 눈길을 돌리게 되면 대만은 아마 내일 당장 못 킬걸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 그리고 이 균형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지도 물론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기로 지금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요. 권위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에서는 지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급했던 그 난민 정책의 여파로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극우주의라는 것은 결국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그 민주주의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다양성이 흔들리게 되고 민족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그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민족주의가 도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들이 다자 체계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자 협력 체계, 뭐 EU라든가 뭐 나토라든가 여러 다자 협력 체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자 협력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뭐 협력이라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권위주의 국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민족주의였어요. 그렇잖아요. 권위주의 국가가 어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터키 보세요. 터키, 뭐 중국, 뭐 이란, 엄청난 순혈 민족주의 국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저도 재미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